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근대국가 수립 달성 원리를 살펴보았죠. 역사를 보면 어떤가요?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일단 조치를 실시할 수가 없죠.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갑신정변과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과 10년 뒤인 1894년에 있었던 갑오개혁이죠. 그래요. 총독부 시절에 근대화 조치가 많이 실시되었죠. 그전에는 거의 실시가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산업도 발전하고 사유재산이 보장되면서 인권도 보장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당시 수준에서는 한반도는 굉장히 첨단 산업 국가였다는 거예요. 첨단 산업 지역이었죠. 대부분 북한에 몰려 있어서 그렇지. 하여간 뭐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농업 국가로 되돌아갔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군사정부가 등장했죠. 예전에 계속 설명했지만 건국 시기인 1945년에서 1948년 사이도 그렇고 그래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아무리 개변을 해도 선거 결과가 가장 정확한 여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정부 역시 강력한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장기에 걸쳐서 근대적 조치를 실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적 조치도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국의 근대적 조치는 뭔가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이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박정희가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 헌법을 뭐라 했나요? 1972년에 제정된 헌법을 유신헌법이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에서 본 땄으니까 유신헌법이라고 한 거죠. 무엇을 했는지를 잘 모르죠. 역사에서 한국인들은 구조정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메이지 유신 어디서 배웠나요? 총독부한테 배웠죠. 뭐 그래요. 힘이 장기에 걸쳐서 강했다. 그 결과 근대적 조치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달성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한국은 다시 이제 농업 국가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달성도는 우파의 힘이 좌파의 힘보다 세고 우파의 힘에 바탕하여 근대적 조치가 실시될 때 높아진다. 그렇죠. 역사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좌파의 힘이 우파의 힘보다 세고 좌파의 힘에 바탕하여 반응 근대적 조치가 실시될 때 낮아진다. 달성도는 낮아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래로 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대화 문명이 제로 상태에 이르면. 그런 나라 많죠. 뭐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얘기했잖아요. 북한에는
총독부 시절에 당시 첨단 산업이었던 제철소나 화학 공장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철소가 1970년대 돼야지 완공이 되잖아요. 포항제철이. 국가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산업이 발전한 국가냐는 거예요. 빠꾸해 아래로 가버리는 거죠. 벡터 값이. 그런 나라가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두룩하죠. 뭐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다 그렇죠. 우파인과 좌파임이 팽팽할 때는 어떤 때는 우파가 집권하면 근대적 조치가 실시가 되고 다른 때는 좌파가 집권하면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된다. 현 시대 한국은 어떤가요? 뭐 비슷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이 집권하고 어떤 때는 좌파를 대표하는 정당이 집권하죠. 이 경우 달성도는 정체된다. 달성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정체하면 그 국가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근대국가 수립을 달성에 성공했어요. 우파가 집권하기도 하고 좌파가 집권하기도 해요. 세력은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그래요. 자기가 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좌파가 집권하면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겠죠. 우파가 집권하면 다시 되돌리겠죠. 근데 이제 누적된 근대적 조치가 있죠. 그럼 그 국가는 계속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군사정부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좌파정부가 수립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좌파정부가 수립될 때마다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우파 세력 역시 좌파 세력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파 정부 역시 빈번하게 수립되었다. 그렇죠. 군사정부 이후에도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등이 수립됐잖아요. 윤석열 정부까지 해서. 그런데 우파 정부는 집권할 때 좌파 정부가 실시한 그 반근대적 조치를 폐기하지 않았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김대중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고 노무현 때 실시되었던 반근대적 조치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뭔가요? 부동산 정책이죠. 종부세 부과하고 그래요. 또 개발을 억제하고 그런 게 다 폐기됐냐는 거예요. 우파 정부가 수립된 적이 없냐는 거예요.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국회와 행정부를 다 장악했지만 그 폐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스톱이 된 거지. 스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그러면 집권했으면 되돌려 버리죠. 그럼 0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만 시키고 스톱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좌파가 집권했을 때 또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면서 반근대적 조치가 누적이 되죠. 근대적 조치는 파괴되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우파 정부는 집권할 때 좌파 정부가 실시한 반근대 조치를 폐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반근대적 조치가 누적되면서 달성도는 하락했다. 달성도는 이제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집권에 성공한 우파 인사들이 좌파 견해를 수용했거나 우파 인사가 아닌 우파 세력의 지원을 통하여 집권했기 때문이다. 아닌 인사가 그렇죠. 아니 우파 세력을 등에 업었으면 등에 업고 집권했으면 우파 정책인 근대적 조치를 실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반근대적 조치가 누적되어 있으면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냅뒀죠. 그래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다.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근데 뭔가가 좀 꼬였다. 꼬인 이유도 다 설명했죠. 정치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파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집권을 한다. 어떤 인사가 되어야 할까요? 우파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트우가 실수를 한 거죠. 그 좌파 인사인 김영삼을 영입해서 권력을 이양했잖아요.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국가에는 누적된 근대적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산업이 즉각 붕괴되면 고대 농업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바로 우리 공산주의 국가가 될 거야.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내전이 일어나겠죠. 또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공산주의 국가를 원해야지 또 내전에서 이길 수 있는데 한국 국민들이 또 절대 다수 국민들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달성도가 낮아지면 산업이 쇠퇴하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반군대적 조치가 실시되면 바로 이제 산업이 붕괴하며 농업국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총생산 증가율이 감소, 실업률 증가, 실질 임금의 감소 등이 그러한 부작용에 해당한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1960년대 GDP 증가율이 계속 10%잖아요. 90년대도 원래 이제 10%가 돼야 되는데 IMF 사태를 겪었죠. 그러면서 7%를 하겠죠.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막뭐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제 규모가 커져서 하락했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0년대는 뭐 60년대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작았냐는 거예요. 80년대는 작았냐는 거예요. 훨씬 컸죠. 70년대는 60년대보다 훨씬 컸고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80년대는 70년대보다 훨씬 컸죠. 60년대도 훨씬 컸고 근데 그냥 그대로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산업화하면서 이제 쭉 실업률이 감소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실업률은 3%대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 이제 민간 정부한테 가면서 근대적 조치가 하나씩 폐기되고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됐잖아요. GDP 증가율은 어떻게 됐나요?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죠. 2%. 전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좀 반도체 호황이 있어서 좀 올라갔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비교할 수가 없죠. 총독부 시절에도 성장률이 매우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똑같은 조치를 실시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왜 메이지 유신을 따라했을까? 조선 총독부를 보고 따라했을 것이다. 그거 다 알죠, 그거는 이제. 총독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쳐서 그렇지. 박정희가 따라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군사정부 이후에는 굉장히 나빠졌죠. 점점 나빠지고 있죠. 그 얘기했잖아요. 군사정부 이후 대통령들은 조선 총독부 총독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데 있어서 큰 이로움을 줬다. 군사정부와 조선 총독부 총독들은. 하지만 군사정부 이후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했다. 총독만도 못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균형 발전도 내년에 살펴봤잖아요. 누가 제일 잘 했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달성했냐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잘했다는 거예요.
북한 지역도 발전했지, 첨단 산업이. 경상도 지역은 또 일본하고 가까워서 지리적 이점 때문에 부산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지. 부산은 원래 없던 도시였죠. 근데 총독부 시절에 제2의 도시로 떠오르죠. 지리적 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 호남 지역은 또 소외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군산 목포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죠. 군산과 목포를 또 조선 총독부가 도시로 건설했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음. 어떻게 발전시켰냐? 그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총독부도 그렇고, 어, 군사정부도 그렇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권력으로 기업을 강제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구를 건설하고 교통망을 건설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일은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볼 때 어떤가요? 저기 투자하면 뭐 괜찮겠네? 뭐 사업하기 유리한 곳이네? 그렇게 판단하면서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역이 이제 균형 발전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기업의 올바른 지역 균형 발전은 무엇일까? 그런 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근대적 조치를 좋아하고 막 척양척연화 외치고 그러한 곳에서는 뭐 뭘 하든 간에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자기 지역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 지역이 발전했나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국 현대사를 읽으면서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이 쓴 날조된 역사를 읽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GDP 증가율은 10%에 육박한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20%에 이른 때도 있었죠. 경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GDP 증가율에는 큰 변함이 없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임금 역시 10년 이내에 3배 이상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뭐 20년 동안 70년대 보면 한 500% 증가하고 80년대 보면 한 800% 증가하고 10년 동안 몇 배가 증가했나요? 한 서너 배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은 한 10%에 육박하고 음. 군사정부 이후 방금 내적 조치가 실시되고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GDP는 증가했으나 군사정부 때 평균 10% 정도였던 GDP 증가율은 현 시대에 이르러 약 2%로 하락했다. 그렇죠. 임금 상승률 역시 군사정부 때의 절반은 고사하고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 어땠나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계약에 의한 생산을 수립하기 위해 수립하려 했죠. 그것이 이제 노동자를 탄압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임금 상승률은 어땠냐는 거예요.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1900 군사정부 이유는 어떤가요? 막 근로자의 이익, 그것도 특정 근로자죠. 특정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을 어, 그래요. 제정하고 온갖 것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점점 감소해 버리더라. 법을 한다는 건 권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권력으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취지 보면 좋은데 근데 결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더라. 어떤 작용이 일어난 거지?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건 여기서 다룰 건 아니죠. 경제학에서 다룰 거지 역사학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역사학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죠. 계약의 자유를 무시하고 권력에 의해서 생산을 하려고 한다. 한국보다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한 영국 그래 뭐 미국 다 그런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결국은 산업이 쇠퇴하더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아주 번성했는데 노조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미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과거에 비하면 크게 쇠퇴해버린 거죠. 계약에 의한 생산을 무시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조선업이 아주 번영했는데 거의 조선업이 사라지다 해버렸죠. 한국이 넘버 원투를 다투는 국가가 돼버렸죠.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에 의한 생산이 진행되는 순간 산업이 붕괴해버린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음. 투자나 경제적 평등 달성 역시 마찬가지다. 좌파 세력은 특히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며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법에 의한 생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군사정부 이후 경제적 평등 달성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실시되는데 실제로 경제적 평등이 가장 달성된 시기는 계약의 자유를 수호하려 했던 군사정부 시절이었다. 그래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5분의 배율이죠.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거죠. 군사정부, 군사정부 때는 한 3, 4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020년대 이르면 거의 6에 육박하죠. 경제적 평등 달성을 위한 법이, 경제적 평등이 언제 가장 잘 달성됐나요? 군사정부 때 훨씬 잘 달성됐다는 거예요.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 같은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더 달성이 잘 됐다. 계약에 의한 생산을 할 때 가장 잘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법이 개입하는 순간, 이거 취지가 경제적 평등 달성인데, 그럼 결과는 어떤가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는 그거잖아요. 산업을 발전시킨다, 근대국가를 수립한다. 그것이 오로지 목표였죠. 그때 가장 잘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불평등을 만드는가? 그 내적 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치와 결과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 정도는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군사정부 이후 정부가 유능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여 법이나 권력으로 생산에 개입하는 일이 빈번했다. 즉 군사정부 이후 근대국가의 생산체계에 계약 생산을 수호하려 하지 않고 고대 왕국의 생산 방식인 권력에 의한 생산 조치를 실시했다. 계속 누적이 된 거죠. 반근대적 조치들이. 임금도 잘 상승 안 하고 경제 성장률도 급감하고 권력이 생산에 개입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얘기했잖아. 좋지 작은 결과밖에 없다고 세상에는. 근데 생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죠. 권력에 의한 생산, 계약에 의한 생산. 원래 권력에 의한 생산을 수천 년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이 정부는 유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구나.
그래서 바꾼 게 계약에 의한 생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에 의한 생산을 다시 뒤집으려 하려 하는 거죠. 고대 왕국의 생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고대 왕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실시하면 실시할수록. 뭐 고대 왕국은 자기들이 조치를 정당화하지 않았을 것 같냐는 거예요.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실시하지 않았을 것 같냐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다 해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는 그래요. 반근대적 조치가 유행한 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현 시대에 그렇다는 거죠. 근대화 문명은 유럽 국가들에서 탄생했지만 또한 고대 문명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시도 역시 유럽 국가들에서 시작했다. 그렇죠. 뭐 공산주의 이런 게 다 유럽 국가들에서 시작했죠. 근대화 문명도 유럽 국가들에서 시작했지만 대표적인 시도가 공산주의 실현이다. 그 결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산화되었고 20세기 중반에 그렇죠.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지금도 좌파 세력이 득실득실하죠. 남미에는. 뭐 유럽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결과 그러한 국가들은 조선과 같은 고대농업 국가로 되돌아가며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고 큰 희생을 치르는 가운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보며 깨달음을 얻어 공산주의를 포기했다. 그러나 전부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제 포기했죠. 그때 이제 근대화 조치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은 계속 실시했죠. 근데 공산주의를 하면 훨씬 크게 번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은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그 아무것도 없던 농업 국가인 한국이 오히려 번영하고 공산주의는 산업화가 낙후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빈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붕괴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이다 얘기했잖아요. 공산화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은 권력에 의한 생산을 부활시켰고, 또 공산화되지 않은 유럽 국가들도 있죠. 근데 뭐 권력에 의한 생산을 부활시켰죠. 과중한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하며 빚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근대국가 수립을 포기했던 거죠. 그리고 반근대적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근대적 조치라는 게 뭐냐? 고대 왕국의 조치라는 거예요. 수천 년간 실시해온 정책이죠. 권력에 의한 생산 시스템인 거죠. 그 결과 수백 년간 이어온 번영은 끝났으며 1900년 무렵 강대국이자 선진 근대 문명을 보유했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근대 문명으로 전락했다. 그렇죠, 뭐. 지금은 뭐 큰 차이가 안 나죠. 한 5, 60년 실시해버리니까 이제 한국과 비슷해져 버린 거죠. 역사에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기도 한데, 또 인간의 수명으로 보면 60년은 짧은 기간은 아니죠. 즉 1900년대 중반부터 현 시점까지 크게 유행한 문명은 근대화 문명이 아니라 현대화된 고대 문명이었던 것이다. 그래요. 권력에 의한 생산은 고대 문명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왜 계약에 의한 생산을 하게 됐느냐? 그걸 잊어버린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에 의한 생산을 수용하면서 조치들을 실시했죠. 그 결과 문명이 크게 후퇴해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한국이 첨단 산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반근대적 문명이 유행하던 시절에 선각자인 박정희와 전두환이 유행을 무시하고 근대적 조치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유럽은 막 반근대적 조치가 유행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와 전두환이 유행을 무시하고 그게 맞았어 하면서 한국파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 세력이 있었잖아요.
한국은 여전히 농업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존의 첨단 산업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그렇죠. 고대 왕국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근대적 조치를 실시하며 신산업을 육성하였다면 한국은 첨단 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요. 첨단 산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뭔가요? 전두환이 박정희부터 전두환이 그래 반도체와 IT 산업을 육성했잖아요. 근데 누가 육성하기 쉬웠냐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에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한국보다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4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뭐 그런 국가들에서 뭐 지금 뭐라는 거예요?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뭐 그 근대적 조치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반근대적 조치만 실시한 거죠. 반근대적 조치가 유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은 그래도 꾸준히 군사정부 때 추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서 막 반도체, IT 이런 걸 육성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가 한 3, 40년 전에 한국이 첨단 산업 국가가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되었다 하더라도 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겠죠.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근대 국가의 다성도의 방향은 반근대적 국가의 다성도의 방향과 다르다. 음,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면 반근대 국가의 화살표로 표시되는 다성도 방향은 아래로 향하지만 근대 국가의 다성도 방향은 여전히 위로 향한다.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다성도가 아예 밑으로 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벡터 값이 감소하니 화살표의 길이가 짧아진다. 발전이 더뎌지는 거죠, 일단은. 반근대적 조치가 누적되어 산업이 붕괴되며 반근대 국가로 전환되었을 때 비로소 화살표 방향은 아래로 향한다. 근데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근대 문명이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국가에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그렇죠, 뭐. 이들 국가는 한때 산업이 번영하고 부유한 국가였지만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산업이 붕괴하며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반 5대 부국으로 프랑스보다 1인당 GDP가 높았으며 어, 1, 2위를 다투었으나 그렇죠. 현재 70위권에도 끼지 못한다. 1인당 GDP가 아르헨티나는 한때 1, 2등을 다투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70위권에도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면서. 베네수엘라가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국이어서는 반근대적 조치인 공산주의 정책이 실시되며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 그래요. 그 세상에는 수많은 견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있는 것은 조치와 작용 결과 외에는 없다. 그렇죠, 뭐. 반근대적 조치를 실시하는데 권력에 의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의를 끌어들이냐 이것밖에 없는 거죠, 뭐. 공산주의를 끌어들이건 뭐 좌파적 뭐 환경주의를 끌어들이건 생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겠죠. 뭐 유교를 끌어들이건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페미니즘을 끌어들이건 뭐 좌파적 페미니즘이겠죠. 그래봤자 하자는 거는 뭐 근대적 조치 아니면 반근대적 조치다. 뭐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치에는 근대적 조치와 고대 왕국의 조치였던 반근대적 조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세상에는 조치는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공동체는 부강해지고 공동체 구성원은 풍요로워지면 인권은 잘 보장된다. 그렇죠. 근대 국가가 수립된 곳의 인권이 훨씬 잘 보장되죠. 또 훨씬 잘 살죠. 그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 근대적 조치는 공국의 조치가 되며 근대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대화 이념은 인간과 국가 나아가 세계를 개조하는 위없는 이념이 되는 것이다. 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서만 통하는 조치다. 그러면 그 공국의 조치가 아니죠. 근데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통하네? 어느 실시만 되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풍요로워지면 인권이 잘 보장되네? 그러면 그건 궁극의 조치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잊게 하는 이념은 뭔가요? 국가와 세계를 개조하는 위 없는 이념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통하니까.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